네, 출발 킹스라이더 2부 순서에서 다시 찾아뵙습니다. KT 올레 IPTV로도 저희 출발 킹스라이더 함께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먼저 2부에서 준비한 내용들입니다. 네, 김동섭의 마켓 포인트에서는요, 시황 분석의 대가인 IM투자증권 김동섭 이사와 함께 글로벌 주요 이슈 분석과 필승 투자 전략 세워보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속마음은 무엇일지 수급으로 보는 시장에서 박재민 팀장과 함께 들여다봅니다. 이슈 정복하기에서는 동양증권 양평점의 김동공 대리와 함께 지상파 방송 규제 완화 흐름의 가시화에 따른 국내 증시 영향력을 살피고요. 이딴 호재 매수세를 제기한 외국인의 매수 집중 종목도 살핍니다. 네, 새롭게 신설된 김재현의 키포인트에서는 노련한 트레이더 KB투자증권 김재현 차장과 함께 오전장 정리하고요. 효과적인 오후장 전략도 함께 세워봅니다. 네, 먼저 이 시간에 우리 시장은 과연 어떤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지 시황센터를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김혜영 캐스터가 수고를 해주시는데요. 여러분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황센터 김혜영입니다. 지난 금요일 코스피 지수는 유럽 중앙은행이 국채 매입을 발표하면서 반등으로 장을 마감했는데요. 이번 한 주에는 FOMC와 또 독일 헌법재판소의 판결 여부 등 굵직굵직한 국내외 이벤트들이 준비되고 있어서 과연 이번 주 코스피 지수 이러한 반등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을지 상승 랠리에 관한 기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빨간불 켜면서 기분 좋게 시작했는데요. 현재는 0.07% 상승한 1930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입니다. 국채 매입 소식이 발표되면서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세로 돌아서면서 지수 견인의 상승세를 나타나줬는데요. 현재는 외국인이 61억 원 매수세 보여주고 있고요. 개인이 677억 원 매도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코스닥 지수는 유럽과 미국 등 전 세계 증시가 동반 상승을 하면서 원활한 흐름을 띄었는데요. 오늘도 코스닥 지수는 상승세로 장을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0.33% 상승하면서 512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개인이 매수세 나타내고 있고요. 기관과 외국인은 매도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 시간 환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환율은 변동폭을 키우면서 하락세를 보일 것이다라는 전망 속에서 3거래일째 연속 하락세로 장을 시작했는데요. 현재는 전거래일 대비 하락한 모습 보이면서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는 0.64% 상승하면서 125만 원 선을 돌파했고요.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기아차는 약 보합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LG화학도 1.44% 하락한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이어서 다음 장입니다. 삼성생명은 0.41% 약 보합세, 신한지주는 1.26% 상승하면서 36,300원에 거래되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장주 셀렉티온입니다. 2.18% 하락하면서 29,1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다음도 4% 이상 하락하면서 주당 4,800원 내려진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파라다이스는 반면 3% 상승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안랩도 1.41% 상승한 모습입니다. 다음 장 살펴보겠습니다. SM이 약 보합세 이어나가고 있고요. CJ ENM은 4%가량 상승한 모습입니다. SK 브로드밴드도 2.36% 상승하면서 3,475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 시간 특징 업종 및 테마 업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이 경기 부양책을 위해 대규모 인프라 건설 계획을 밝히면서 철강주가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현재 포스코 1% 상승하면서 36만 8,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현대제철도 1%가량 상승한 모습, 세아제강은 2.45%, 하이스틸이 눈에 띕니다. 6% 이상 상승하면서 33,800원에 거래되는 모습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대형 건설주들이 증시에서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대림산업이 2.78% 상승하면서 96,1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현대사업도 2.50% 상승하면서 22,550원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우건설도 강보합세 보여주고 있고요. 쌍용건설도 더불어 2%가량 상승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수 침체 우려가 고조되면서 유통주들이 일제히 동반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신세계 롯데쇼핑도 약 보합세 보여주고 있고요. 현대홈쇼핑은 2.88% 하락하면서 11만 8천 원에 거래되는 모습입니다. 역시 CJ오쇼핑도 2%가량 하락한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금과 구리의 가격이 상승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련주들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고려개발이 현재 2.15% 상승하면서 1,665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풍산도 2%가량 상승한 모습, 대창은 3.09% 상승하면서 1,335원에 거래되는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북 송유관 관련 종목이 한러 정상회담 이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스틸플라워가 0.85% 강보합세 보여주고 있고요. 하이스틸이 6% 이상 상승하면서 33,800원에 거래되는 모습, 동양철강과 화성 그리고 삼강 MNT도 3% 이상 상승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성범죄가 잇따르면서 보안업체에 대한 관심이 커지자 관련주들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S1이 2.06% 상승하면서 64,4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아이디스도 1%가량 상승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가 누적 득표율 과반을 달성하면서 테마주들도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는 하락한 모습 나타내고 있는데요. 우리들 제약이 6%가량 하락하면서 2,49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YG엔터테인먼트가 싸이의 해외 진출 소식에 기대감으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2.25% 상승하면서 63,700원에 거래되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 김혜영이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김영 캐스터와 함께 시황을 잘 점검해 봤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활약 기대 부탁드리고요. 자, 계속해서 김동섭의 마켓 포인트 시간을 이어가겠습니다. IM투자증권 압구정금융센터 김동섭 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의 고용지표 예상보다 부진하게 발표됐군요. 실업률은 8.1%를 기록해서 7월 달에 8.3보다는 하락했습니다만, 자, 이는 이제 구직을 포기한 사람들의 노동인구가 줄어든 영향으로 풀이돼서 여전히 시장의 우려는 큰 모습입니다. 이에 따른 당연히 이제 추가적인 경기 부양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가능성 분석해 주십시오. 지금 그 실업률이 8.2%, 1%가 나왔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구직을 포기한 사람은 포함이 안 돼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지금 그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실업률을 8%가 아닌 7% 초반대나 6.6%대 후반 정도로 끌어내려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그렇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번에 3차 양적 완화를 기대를 좀 키워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도 경기 부양책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다만 이제 12일 날에는 ESM, 그러니까 독일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ESM, 합헌이냐 위헌이냐에 따라서 FRB도 여기에 보조를 맞추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 ESM이 통과든 안 되든 아마 시장은 결국 큰 물결을 따라서 가겠지만 어쨌든 미국으로서는 위험 요소를 제거한 상태로 진행이 되는 그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미국 실업률로 봤을 때는 지금 경기 부양책을 해야 되는 상황이지만 12일 날 FOMC 회의 첫 번째 날 그 독일의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이 있습니다. 이걸 아마 보고 결정할 확률이 굉장히 크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사실 그 미국은 이 경기 부양책이 꼭 실업률 하나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는 이제 재정 절벽을 해서 11월 말에 정부의 재정에 대한 부분이 결정이 나죠. 그때까지 민주당과 공화당이 합의를 보지 못한다면 재정 절벽에 걸리게 되죠. 정부에서 이제 지출할 수 있는 금액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정부에서 지출할 수 있는 돈을 마련해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국채 발행을 해야 되고 그 국채 발행을 중국이나 일본 아니면 FRB 쪽에 사줘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중국이나 일본도 사실 경기 둔화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일본도 신용 등급이 추가적으로 강등될 수 있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 여력이 굉장히 줄어드는 상황이 되죠. 그렇다면 결국 그 국채를 사줄 수 있는 곳은 FRB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FOMC 회의에서 아마도 이번에는 그 결정을 내리지 않겠느냐. 특히 대선이 11월 6일 정도에 있죠. 그렇다면 그 전에 뭔가 실행하려면 결국 미국으로서는 이번에 FOMC 회의에서 진행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전날 이제 ESM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굉장히 민감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한 악재가 없는 한은 ESM도 통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 13일 날 FOMC 회의에서 경기 부양책인 3차 양적 완화 가능성이 거의 뭐 8, 90% 진행되지 않겠나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거에 의해서 시장은 계속해서 상승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부양책이 된다면 결국 국내장도 거기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한 매매를 계속 진행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중국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서 1조 위안을 투입해서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를 진행했다는 호재가 전해졌습니다. 시장에 미칠 영향 어떨까요? 중국이 그 경기 둔화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GDP 성장률이 4, 3분기 때는 뭐 7% 밑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중국이 지난번에 약 8%대 성장률을 보일 때 시장에서는 2조 위안 정도의 경기 부양책 얘기가 있었습니다. 아마 제가 그 얘기를 얼핏 비춰드렸었는데요. 그 이후에 뭐 기준율 금리 한번 내렸고요. 그 이후에 또 2,200억 위안 정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시장에는 실효가 없는 상황이었죠. 이번에는 이제 그 1조 위안 정도를 한대죠. 우리나라 180조 정도 되는데 지금 보시면은 그 도시철도라든가 도로 건설에서 뭐 SOC 쪽에 방향을 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사실 시장에서 2조 위안 정도가 필요하다고 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 경기 부양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급 준비율을 낮춰서 은행에 있는 돈을 시장에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 그렇다면 지금 중국이 1조 위안의 경기 부양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있겠지만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이 나와야 된다는 그 요소가 시장에 있어야 된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중국은 지금 사실 지난주에 이 경기 부양에 대한 이유 때문에 3% 정도 3.7% 정도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지수를 본다면 여전히 바닥권이기 때문에 추가적 경기 부양 가능성을 좀 열어두시고 보시는 게 좋겠고요. 사실 1조 위안의 경기 부양책이 너무나 좀 아쉬웠습니다. 왜냐하면 마리오 드라기 총재, 22 총재가 그 국채 무제한 매입에 대한 언급한 후에 바로 나왔죠. 그날 우리나라 아시아에 적용이 되는 바람에 사실 시장에는 큰 영향을 못 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추가적인 양적 완화,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이라든가 금리 인하라는 뉴스를 내줌으로 해서 1조 위안의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 심리가 더 커지는 그런 상황이 돼야 된다라고 본다면 추석 전에 금리 인하나 지준율 인하 가능성을 좀 열어두시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중국이 1조 위안 정도 가지고는 아마 쉽지 않을 거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거 정도만큼을 추가적 경기 부양책을 주는 것이 아시아나 유럽이나 미국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내수를 좀 늘리는 어저께 그 죄송합니다. 원자바오 총리가 내수를 위한 경기 부양책을 준비 중이다라는 언급을 한 거 봤을 때는 한 번 더 경기 부양책이 나와야 그 힘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국내장에 대한 말씀도 오늘 한 말씀 해주시죠. 어떻습니까? 지금 국내장의 문제는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가 좀 문제죠. 외국인들이 지금 누적으로 상당히 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롤오버가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의 싸움인데 현재 외국인들의 수량으로는 약 한 누적으로 18,00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현재 1,800개 정도 매도를 하고 있는데 오늘 5, 6천 개 정도 환매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봐야 됩니다. 그게 돼야만이 또 맞고요. 만기가 다가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행보가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260콜 쪽에 지수는 1974포인트의 콜을 누적 매도였습니다. 이게 매수로 완전히 전환이 되는 모습을 봤을 때는 지금은 약간 일시적인 눌러주면서 현물을 받아주는 작업을 하는 게 아니냐라고 판단이 쓰고 있고요. 그러고 보면 현물은 640억 정도 매수하고 있습니다. 이거로 봤을 때는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가 환매가 들어오는지에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보는 견해로는 이번 지수는 거의 2000 전후에서의 결제 가능성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관도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때까지 누적 매수로 한 거에 지수로 보면 약 한 1980 정도까지 가야지만이 평단가가 맞고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1월부터 계산했을 때는 2050 정도 가야지만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절충 구간을 따진다면 2000포인트 가능성이 굉장히 열려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ESM에서 문제가 좀 통과가 된다면 그 영향도 같이 받을 거다. 좀 아쉬운 것은 국내에 신용등급이 상향되는데도 불구하고 영향을 못 주고 있는 것은 선물로 억지로 누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제자를 찾을 것이다라는 부분인데 이 지수가 제자를 찾는 과정 속에서 선물의 환매를 꼭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번 환매가 되지 않는다면 결국 이번 만기 지난 후에 시장의 방향성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IM투자증권 김동섭 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신한금융투자 박재민 PB팀장 화상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양시장의 흐름과 주체별 수급 상황부터 볼까요? 네, 오늘 코스피 역시 이번 주 이벤트를 앞두고 또다시 간망세로 들어선 분위기가 아닌가 일단 해석을 해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 외국인은 시초부터 매수세를 보이고 있지만 지난주보다 많이 사는 모습은 아니고요. 지난주 금요일날 사실 외국인이 3천억을 시장에서 집행을 했지만 문제는 그동안의 전기전자 업종에 대해서 계속 특히 삼성전자에 대해서 계속 국한된 편중 매매를 했었다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금요일날 3천억 중에 2,500억이 삼성전자 매수였고요. 오늘도 삼성전자를 거의 400억 이상, 결국 근 500억 가까이 사고 있는데 그럼 500억을 640억 외국인이 사는 거를 빼면은 140억 정도, 뭐 그다지 다른 업종을 사고 있지 않다는 일단 해석이 나옵니다. 기간도 아침에 순매도해서 순매수로 전환을 했습니다. 일단 금요일도 연기금이 아침부터 많이 샀고요. 오늘도 연기금이 사고 있습니다. 다만 금요일 날은 전체 투신이나 보험, 연기금, 은행 업종이 전부 다 같이 샀다면은 오늘은 투신 업종은 또 팔고 있다는 겁니다. 200억 정도 시장에서 팔고 있고요. 기금과 보험, 은행 쪽에서 적극적으로 좀 들어오는 모습인데 일단 좀 투신이 역시 지수가 좀 올라오면서 펀드 판매 물량이 좀 압박이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개인 같은 경우는 748억을 일단 팔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은 정반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인이 102억 정도 순매수로 집행을 하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76억, 20억 원을 일단 팔고 있습니다. 시장은 뭐 종합주가 지수는 1포인트 내외로 지금 상승 중이고요. 1930포인트를 회복을 했지만 힘은 일단 없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시장 2포인트 상승해서 512포인트, 510선 지난주 금요일날 회복을 했는데 오늘 다시 또 510선 위로 올라가고 있는데 지난주 어쨌든 금요일날 기간의 순매수로 다시 전환한 게 좀 야기는 됐지만 이번 주도 역시 기간의 매도세가 지난주처럼 많이 나오게 되면 코스닥이 좀 단기 상투를 입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코스닥 매매는 주의하시라고 계속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오늘 투자 주체별 속내도 표현해 주십시오. 네, 외국인입니다. 일단 9월물, 9월물이라고 하면 결국에는 옵션물을 말하는 거고 다만 이번 달에는 3개월마다 한 번씩 분기 한 번씩 찾아오는 선물 옵션 만기일 또 주식 선물 옵션 만기일 있어서 컷오프 리칭 데이라고 내 마녀의 날이라고 항상 불리죠. 아무래도 목요일인데요. 이번 주 뭐 이벤트가 많습니다. 목요일 외부 변수도 많고요. 뭐 금통위 금리 결정도 인하 여부가 뭐 확실하다 뭐 이런 정책 컨센서스까지 나오고 있는 입장인데 9월물 마감주 뭐 혹자는 2000선의 지수를 결제시킬 수 있을 것이다. 혹자는 지금 여기에서 근방에서 결제를 시킬 것이다. 결국에는 변동성이 어느 방향으로 튀느냐가 문제인데 저도 일단은 풋보단 쿨 쪽, 결국엔 상방 쪽의 결제 가능이 지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상당히 지금 우회 콜옵션 누적 순매수나 그리고 풋매도, 콜매도 이런 합성으로 봤었을 때는 상방 쪽이 좀 맞다. 근데 다만 그 지나친 상방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은 선물 옵션 시장에 대해서 올인을 해보자. 이렇게 좀 대응을 하는 것 같고요. 개인 같은 경우는 추가 상승이 나오더라도 일단은 현금 확보를 하자. 그리고 옵션 시장에서는 좀 크게 먹진 못하더라도 양매수 전략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뭐 오늘도 콜풋 양 시장에서 50억씩 사고 있는데 외국인은 기간은 양매도로 하고 있죠. 양매도는 프리미엄을 선물 옵션 만기를 앞두고 결국 빼먹겠다는 건데 개인이 반대로 가고 있다는 게 좀 메이저들이랑 확실히 반대 포지션을 갖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기간은 유럽과 그리고 중국 그리고 미국 경기 부양책이 나오려나 하면서 기대를 갖는 모습을 지난주부터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순매수 큰 규모는 아니지만 어쨌든 기간이 최근에 들어서 좀 적극적으로 시장에 참여한다는 그런 수급적 동향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다고 일단 좀 얘기를 일단 드려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장 개인을 위한 투자 전략은 어떤 것이 좋을까요? 네, 뭐 세계적인 경기 부양 기대감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사실 유럽 중앙은행에서 실망감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그 정책이 정제 조건이 있다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요. 다만 그 전제 조건들 그걸 뒤엎을 수 있는 건 이번 주 12일 날 있을 독일의 헌법재판소 ESM 위헌 판결 여부인데요. 뭐 시장에서 독일의 입장도 지금 난처한데 사실 위헌 판결은 내리지 않을 것이다. 역시 컨센서스고 제 의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예외는 열어놓을
열어놓아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유언 판결을 안 내고 또 시기를 연장한다든지 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ECB에서 내놓은 대책이 당장은 물거품이 될 가능성은 높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은 해봐야 될 건수가 아닌가 일단 생각이 들고 있고요. 중국에서 주말 사이에 뭐 CPI나 뭐 여러 가지 지표들이 발표됐는데 역시 중국발 경기 부양책을 기대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반 경직성은 분명히 만들어내고 있다, 시장에서. 그리고 금요일날 역시 미국에서 고용 보고서가 발표되면서 사실 QE3를 쓰기에도 그렇다고 안 쓰기에도 정말 좀 애매모호한 숫자가 났습니다. 비농업 고용자 수는 뭐 안 좋게 나왔고 실업률은 전달보다는 좀 낮아진 수치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 미국발 QE3가 나오냐 안 나오냐는 아무도 모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근데 다만 경제지표 어떤 입장으로 봤을 때 미국발 그 양적 완화는 크게는 일어나기 쉽지 않은 조건임은 분명하다. 이걸 말씀드린 적이 있고요. 어쨌든 이것도 독일 헌법재판소 10일날 있는데 12일, 13일 양일간 FOMC에서 정례 회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다가오는 목요일 선물 옵션 만기, 그리고 금통위의 금리 인하 여부 결정이 있을 13일날 정말 큰 분수령이 또 한번 다시 찾아올 수 있는 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왜 이번 주를 이렇게 한 주간 좀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려면, 월요일장은 별로 오늘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보기엔 양매도 시장입니다. 뭐 크게도 상승도 안 나올 것 같고 그냥 뭐 강보합 정도에서 마감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대응하기 좀 힘든 시장이고요. 결국에는 수요일, 목요일 가면서 이제 경고점이 나오면서 시장에서 어떻게 될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적인 투자 전략 맞다고 보고 있고요. 여전히 정책은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전히 예측보다 후대응이 안전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상승이든 하방이든 결국에 상승 시에 만약에 진입을 못해놓으면, 선대응을 못하면은 못 먹는 그런 좀 불안 요소가 있지만 안 먹고 만답니다. 일단 저의 개인적인 항상 판단은 안 먹고 나중에 후로 먹을 수 있는 시장은 충분히 열리기 때문에 그렇게 대응하시는 게 리스크 관리에 항상 맞고, 현금이 있었을 때 분명히 시장을 대응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앞서 말씀하신 분들이 있는데 시장의 베이시스가 금요일부터 좀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프로그램이 차익이 들어오고 있고요. 아무래도 말씀드린 스프레드도 더 이상 빠지지는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12월물로 노르버 될 가능성도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한 번에 외국인의 선물 매도가 나오게 되면은 내일이든 내일 모레든 오늘이든 오후 들어서 결국엔 시장 베이시스 악화되면서 프로그램 청산 차익 잔고 이번 주 압박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어쨌든 시장에서 경계를 하셔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전히 그리고 중대형주가 좀 매력적이 될 수 있다. 만약에 시장이 상당히 예상했던 경기 부양책들이 나오면은 중소형주보단 대형주 매매가 훨씬 편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는 좀 월요일 시장인데 좀 재미도 없고요. 중국 시장이 지금 아직 개장 전인데요. 좀 중국 시장 개장 후에 좀 판단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일단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박재민 PB팀장의 도움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격적인 오늘장 전략 짜보도록 합니다. 5인의 전문가와 함께하는 12자 투자 전략입니다. 네, 박성일 연구원은 유동성 장세 대비해서 대형주를 분할 매수하자고 했고요. 박소영 대리는 대형주, 중소형주의 비중을 절반씩 유지할 것을, 정영훈 팀장은 보수적인 시각으로 시장에 접근할 것을, 차희용들이 양적 완화 기대감에 추가 상승 기대, 정재훈 실장은 지수보다는 종목에 초점을 뒀습니다. 네, 관심 업종으로는 배당주에 관심을 둔 박성일 연구원, 그리고 박소영 대리는 조선화학 철강업종을, 정용훈 팀장은 철강업종, 최희용 대리는 은행업종, 정재훈 실장은 건설업종에 무게를 뒀습니다. 네, 오늘은 동부증권 일산지점의 박성일 연구원과 전화 연결 통해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현재 시황부터 살펴주십시오. 네,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그냥 강보합 정도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12일, 13일에 예정이 되어 있는 FOMC 정례회의를 앞두고 기관, 외국인 모두 좀 관망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중에서 그냥 꼽아본다고 한다면 건설주가 조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동안 낙폭이 조금 과대했고 연말로 갈수록 대선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부동산 활성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배당주 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제 연말로 다가갈수록 그 관심이 더욱더 커지는 섹터인데요. 어떤 말씀을 해주실런지요? 예, 최근에 배당주는 일종의 시대적 트렌드가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사실 금리가 계속 내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예금에 투자를 하고 있는 개인들이 줄어들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채권이나 국공채들이 예전에는 상당히 유행을 했지만 채권 시장도 지금 현재는 그렇게 좋은 때는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보유하시고 계시던 분들이야 금리 인하 때마다 이제 채권 가격 상승분만큼 매도를 하실 수 있겠지만 신규로 보유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맥쿼리 인프라랑 KT를 비롯한 배당주들이 잘 올라가는 모습들을 좀 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이 큰 지금과 같은 장세에서는 배당을 조금 많이 주면서 꾸준히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늘어나는 회사를 한번 골라서 중장기 투자를 해보시는 게 시대적 흐름에 조금 순응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관심 가질 만한 종목은요? 예, 제가 오늘 코스닥 작은 회사 중에서 이제 CNS 자산 관리를 한번 골라봤습니다. 그 CNS 자산 관리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650억 정도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작은 회사인데요. 사업 구조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 구조는 보통 부동산 임대나 유지 보수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매출처를 좀 가지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대학교들의 기숙사를 조금 건설을 해서 민자 사업 자금으로 건설을 해서 리스를 해서 영업이익을 올리고 있는데 작년 대비해서는 거의 200% 이상 급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예상순이익이 170억 그리고 시가총액이 650억이기 때문에 PR이 한 4배 정도밖에 나오지 않고 시가배당률도 8%가 넘기 때문에 지금 한번 매수를 해보시고 목표주가 6,000원까지 PR 8배 정도까지는 가져가 보시는 전략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CNS 자산관리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자, CNS 자산관리 관심 갖고 보도록 하겠고요. 자, 지금까지 동부증권 일산점의 박성일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이슈 정복하기 박미라 아나운서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슈 정복하기 박미라입니다. 오늘 살펴봐야 할 주요 이슈들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이번 주 미국의 FOMC와 독일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중요한 변수로 남아있습니다.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현 시점에서 장기 이평선인 200일선을 기준으로 글로벌 증시가 어떠한 국면에 있는지 판단해봅니다. 지상파 방송시장의 규제 완화 흐름이 가시화되고 있어 지상파 방송사인 SBS와 모기업인 SBS 미디어 홀딩스 등이 수혜를 입을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투자 전략 들어봅니다. 일단 호재 코스피 지수는 20일 이평선 위까지 올라왔습니다. 특히 외국인이 이틀 연속 순매수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를 비롯한 대형 IT를 쓸어 담고 있습니다. IT주의 전망 살펴보죠. 네, 이슈 정복하기 오늘 순서는 동양증권 김동공 대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도 변동성이 많아서 안심하고 지켜볼 수 없는 장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대와 우려가 공존할 때 200일선을 기준으로 글로벌 증시 상황을 살펴보자는 의견도 많던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증시를 전망함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 중 하나가 대립하고 있는 호재와 그리고 악재가 어떻게 시장에 반영될 것인가, 이제 이것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기대와 우려가 지금 현 시점에서 공존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장기 추세선인 200일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글로벌 증시가 어떠한 국면에 지금 위치해 있는가를 한번 이제 생각해 보는 것도 이제 좀 유용한 접근이 아닐까, 일단 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MSCI 전 세계 지수뿐만 아니라 이에 편입된 국가들의 대표 지수가 장기 추세 국면에서 200일 이동평균선을 상회하고 있는 경우 75%의 그러니까 200 이동평균선 위에 있는 경우가 75%에 이르고 위험 국가인 유로존 증시도 장기 추세선을 회복해 놓은 상태로 이미 좀 긍정적인 변화는 좀 시작되지 않았을까라고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글로벌 증시 전반이 8월 중순 이후에 진행된 조정 국면을 마무리 짓고 재차 상승 국면을 진입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은 단연코 ECB 통화정책회의입니다. 그러니까 ECB는 기존 국채 매입 프로그램을 폐기하고 전면적 통화 정책을 실시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유로존 전체 국채 시장을 대상으로 1에서 3년 단기 국채를 기간 제한 없이 무제한 매입하고 우선 변제권을 포기함으로써 민간 부분의 투자를 유인하여 국채 금리를 정상화시키겠다는 것입니다. 반면 EFSF와 그리고 ESM의
구제금융 지원을 요청한 국가들을 대상으로 재정 균형과 그리고 긴축 이행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경우에 하나에서 매입하겠다는 단서를 달았으며 국채 매입으로 야기될 수 있는 인플레이션 리스크를 의식하여 불태화 정책을 병행하기로 했으며 기준금리는 현행 0.75%로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ECB가 매입한 채권 잔액 규모가 유로존 GDP의 2%에 이제 불과하다는 점, 이런 점들은 이번에 이제 새로 실행될 통화 정책에서는 효과적인 조치로 보입니다. 9월 12일에 독일의 헌재 판결 이후 ESM 가동이 가능해지고 구제금융 관련 협의가 이루어지는 10월 중에 가동될 전망입니다. 불태화로 인해 실질적인 경기 부양 효과가 반감된 면이 있지만 유로존 해체의 우려를 완화시키고 증시가 하방 경직성을 확보하는 데는 기여할 것으로 이제 그렇게 좀 판단이 되는데요. 현재 시장을 이렇게 좀 살펴본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증시의 이제 차트를 좀 살펴본다 그러면은 200일선은 이제 살짝 넘겨놓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구간에서는 이런 구간과 그리고 최근에 1970포인트에 있었던 지난번 고점과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구간에서는 공격적인 매수 전략은 좀 자제를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오히려 조정 시에 매수하는 전략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 구간에서는 지수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구간 매수가 가능한 구간이라고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지수보다는 종목이 조금 더 확실하게 눈에 띄는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종목에서 대형주주들 중심의 단기 매매가 아직까지 유효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좀 중기 이상, 그러니까 한 달 정도 이상 끌고 갈 것들은 오히려 중소형주 테마주들이 조금 유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에서 전통적으로 이야기할 때 대형주들은 중장기 투자를 하라 그러고 소형주들은 단기 투자를 하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조금 약간 생각의 발상을 조금은 전환을 해서 대형주들은 조금 단기 투자 그리고 좀 추세가 살아있는 중소형주들을 한 달 정도의 매매 텀을 가지고 가는 그런 매매 방법, 이런 방법식의 매매가 지금 시장에서는 좀 맞는 매매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네, 지상파 방송 시장의 규제 완화 움직임이 가시화되면서 이렇게 방송 콘텐츠와 관련된 종목들이 수혜를 입을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자세하게 살펴봐 주시죠. 네, 지상파 방송 시장 규제 완화 흐름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상파 방송인 SBS와 그리고 모기업인 SBS 미디어 홀딩스 이런 매체 광고 대행 및 제작을 하는 제일기획 등이 이제 좀 이런 외주 프로그램 제작 이런 것들이 좀 수혜를 입지 않을까 이제 그런 전망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올해 2월 미디어랩 국회 통과와 그리고 8월 민영 미디어랩 설립 허가를 통해 광고 단가에 대한 자율화가 이제 도입이 되었고요.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지난 7일에 지상파 TV 운용 시간을 기존 19시간에서 24시간으로 이제 자율화하겠다라면서 이제 이런 결정들을 했다는 것을 이제 의견들을 좀 밝혔습니다. 이번에는 종일 방송 허용으로 광고의 시간, 즉 양을 확대해주는 모습입니다. 이런 흐름은 개별적으로 엄격했던 규제로 인해서 저해됐던 지상파 방송 시장의 자연 성장성을 회복시켜주는 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보는데 결국 이런 종일 방송이 시작되었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제작하는 프로그램들, 그러니까 외부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외부 제작사들도 수혜를 받겠지만 오히려 광고를 이제 만드는 이런 기업들에 대한 이제 재평가 또한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광고 시장의 활성화 및 그리고 편성 자율화를 통한 프로그램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개별 통합 규제 등이 변할 가능성이 이제 크다고 보입니다. 유료 방송 시장에 일부 도입되어 있는 광고 총량제 및 그리고 중간 광고 등 방송사의 자율성이 확대되는 제도가 지상파 TV에도 점진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이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KBS의 수신료 인상 가능성도 상존하는 상황입니다. KBS는 1981년 연간 3만 원으로 수신료를 책정한 이후 한 번도 이제 인상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공영방송의 거버넌스 개혁과 중립성 강화, 그리고 KBS 수신료를 재배분하는 EBS 등의 요구 등을 배경으로 KBS의 수신료 인상은 꾸준히 제기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것들이 실현될 경우 KBS는 광고 매출 의존도를 하락시켜야 하고 타 지상파 방송사의
일부 광고 매출이 이전될 것이라고 이렇게 좀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결국은 지금 시장의 그러니까 방송 시간이 제한적이었던 것이 길게 늘어난다는 점은 광고 시장이 인상이 되고 그리고 이로 인해서 수혜를 받는 외주 프로그램 제작사 그리고 광고 대행사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지상파 방송인 SBS 그리고 SBS 미디어 홀딩스 같은 회사들이 수혜를 받을 것이랍니다. 그리고 여기 하나 더불어서 기대될 수 있는 게 IMBC라는 종목이 있는데 IMBC의 경우는 정치권 테마주로 인해서 가격 등락폭이 지금 현재는 조금 기업 가치와는 좀 동떨어져 있다, 괴리가 좀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IMBC의 경우에는 조금 테마주로서의 접근이 조금 필요할 것 같고 지금 이 같은 지상파 방송 규제 완화에 대한 투자 포인트로는 SBS 미디어 홀딩스 그리고 제일기획 그리고 일부 외주 프로그램 제작사 등을 좀 압축시켜 놓고 그렇게 시장을 대응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그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네, 외국인의 강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외국인은 지난 금요일 삼성전자를 가득 담았습니다. 이렇게 대형 IT주에 대한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IT주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최근 일단 호재가 이제 여기저기서 유입이 되면서 코스피가 2% 급등을 하면서 1910선을 이제 돌파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면서 여기에 작용했던 거는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럽 중앙은행의 ECB의 무제한 국채 매입 계획과 그리고 국가 신용 등급 상향 조정 등이 호재로 작용을 했었습니다. ECB가 전날 회의에서 유로존 회원국의 자금 조달 비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서 유통시장에서 단기물 국채로 매입하기를 결정을 했는데 이 같은 결정에 글로벌 시장이 이제 좀 환호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나왔던 지난주였었습니다. 스페인과 이탈리아가 4% 급등을 하고 유럽 국채 금리는 조금 하락을 했습니다. 뉴욕 3대 지수도 이제 상당히 좀 급등을 하면서 다우 지수가 이제 4년 9개월 만에 일단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이유로는 결국은 재정 위기에 대한 우려가 크게 완화가 됐고 위기국들의 재정 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한 시간적인 여유를 확보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다만 오는 12일 날 독일 헌법재판소에 이제 유로 안정화기구 ESM에 대한 위헌 판결과 그리고 트로이카로 불리는 EU 연합 그리고 국제통화기금 IMF 그리고 유럽 중앙은행 ECB의 그리스 실사 결과 발표 등 유럽 관련 이벤트 등이 대기하고 있는 점은 솔직히 조금 부담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우리나라 신용등급을 상향 조정한 점은 오히려 조금 좀 좋은 점이 아닐까라고 평가가 되는데 이러한 호재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들이 결국은 외국인 투자자들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현재 2,600억 가량을 이제 순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지난주 동안에요. 이러한 3일 만에 순매수가 이제 최근에 있었던 2,600억 매수가 그 전에 있었던 매수 수준에 비해서 상당히 좀 많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주 후반 3일간의 매수가 2,600억이었는데 그 전 3일의 규모는 몇백억 수준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렇게 매수가 들어오는 구간에서 외국인들이 결국 산 것은 IT 등입니다. 외국인의 매수세가 IT에 집중되고 있는데 IT에 대한 매수는 1,647억 원 정도가 순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외국인의 매수가 몰린 IT는 전반적인 지수 상승 속에서도 특히 좀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4% 이상 오르며 120만 원 선을 회복을 했고 SK하이닉스는 7% 가까이 급등하면서 시가총액 10위권으로 이렇게 좀 들어서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LG전자와 LG디스플레이도 외국인 매수 속에서 계속된 상승이 나오고 있고 전기전자 업종 또한 계속해서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 시장을 결국 종합해 보면은 이러한 호재에 반응하고 있는 외국인들은 결국은 아직까지는 IT 쪽에 대형주 중에서 IT 쪽에 일단 좀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 지난달 28일 날 모습을 좀 살펴본다 그러면은 외국인들이 지난달 초에는 아주 강도 높은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8월 한 달간 5조 원이 넘는 대규모 순매수를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이제 28일 이후의 모습 좀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고 ECB 회의 등을 이벤트 등 앞두고 관망세를 좀 나타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도 독일 헌법재판소 판결 등 이런 것들이 이벤트들이 기다리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는 좀 외국인들이 관망세를 나타낼 여지 등이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산 만큼 매집을 해놓은 만큼 향후 올라갈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이런 이벤트 등을 앞둔 외국인들의 소극적인 모습이 조금 연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라간 주식을 따라잡기보다는 대형주들이 조금은 조정을 받을 때 IT주들을 저가 매수하는 그런 전략들을 세워놓고 시장 대응하시는 모습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동양증권 김동공 대리의 도움 말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슈 정복하기 지금까지 박미라였습니다. 네, 리딩 투자증권의 우성재 팀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중국 시장이 어떻습니까? 오늘 중국 증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일 지난주 금요일 3.7%의 상승세 나타내면서 시장에서의 강한 상승세를 나타냈었는데요. 결국 2100선 돌파 이후에 오늘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계속적인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0.32% 상승한 2134.61포인트의 장 움직임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기대감이 좀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지난 주말 중국의 주요 지표들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중국의 8월 소비자 물가 지수 전년 동기 대비 2% 상승했다라고 발표가 났었는데요. 지금 최근 안정되는 흐름세를 보였던 물가 5개월 만에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가장 큰 요인이 계절적 요인이었었는데요. 폭우의 영향으로 인해서 식품 가격의 상승세가 소비자 물가 지수의 상승을 견인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 함께 8월 산업 생산이 8.9%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5개월 연속 한 자릿수대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8%대 증가율 2009년 5월 이후 처음인 모습을 보이면서 중국의 경제 둔화 우려가 더욱더 확대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8월 소매 판매는 13.2% 증가한 것으로 발표가 나면서 전월 13.1%보다 소폭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지금 주요 경제 지표들이 좀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원저바오 총리가 중국 경제의 하락 압력은 더욱더 증가하고 있다는 언급을 내놓으면서 시장에서의 경제 둔화에 대한 우려감을 나타냈었습니다. 결국 원저바오 총리가 직접 중국 경제 하락 압력에 대한 코멘트를 했던 만큼 새로운 경기 부양책이 나올 것이란 기대감 또한 많이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중국 정부와 지방 정부들이 인프라 투자에 대해서 속도를 계속적으로 내고 있다는 언급들이 나오면서 인프라 관련 업종에 대한 기대감도 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의 경제가 계속적인 둔화 국면에 진입하는 것을 막기 위한 중국에서의 새로운 정책들이 나올지 여부 좀 지켜보셔야 되는 가운데 이러한 인프라 관련 업종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우성재 팀장과 함께한 중국 소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제 오전장을 정리하고 또 오후장 전략을 세워보는 김재현의 키포인트 시간을 이어가겠습니다. KB투자증권의 김재현 차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 첫 방송인데 오늘 소감 한 말씀 먼저 부탁드리죠. 일단 제 이름을 딴 코너가 생겨서 너무 기쁘고요. 네. 제 이름 딴 만큼 확실하게 책임지고 고객분들 수익을 많이 내드리겠습니다. 네,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 장 흐름을 좀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장에 대해서 한마디로 어떤 정리를 하시겠습니까? 예, 오늘 장은 폭풍 전야이다 이렇게 말씀을 일단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유럽 문제 1달락으로 큰 산을 하나 넘으며 간만에 화끈한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상대로 대형주 위주의 상승이 좀 돋보였고요. 조선주의 상승과 하이닉스의 상승이 좀 돋보이는 하루였었습니다. 이번 주를 보게 되면은 이제 일단 FOMC 회의하고 옵션 만기까지 아직까지 두 가지의 커다란 변수가 남아있지만 시장 분위기는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요일 큰 폭의 상승으로 인해서 오늘 장은 조금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다음번 호재를 기다리면서 쉬는 모습이 마치 폭풍 전야와 같은 느낌입니다. 차후 순서에서 오늘 전략 및 대응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후장 전략을 좀 키워드로 알아볼 텐데요. 어떤 키워드를 제시할런지요? 네, 먼저 중국이 온다라는 부분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일단 중국 최대 명절인 중추절과 국경절이 날짜로 보게 되면 9월 29일부터 10월 1일이고요. 국경절 같은 경우에는 10월 1일부터 7일이 국경절입니다. 이 최대 명절 두 가지가 겹치면서 이 기간에 한국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 숫자가 역대 최고치를 좀 기록할 전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국발 수혜를 좀 볼 수 있는 종목들이 지금 시장에 조금 9월에서 10월까지는 많은 수혜를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업종을 보게 된다면 대표적으로 호텔 신라와 하나투어, 파라다이스, 신세계 등이 있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키워드는 어떤 것일까요? 예, 옵션 만기를 아무래도 좀 준비를 한번 해봐야겠죠. 옵션 만기로 전해봤습니다. 네.
이번 주엔 다들 아시다시피 옵션 만기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외인의 포지션을 보게 되면은 금요일 매수에도 불구하고요. 외인이 현재 하방 쪽으로 베팅을 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며칠간의 추세를 좀 살펴보아야 하지만 일단 하방에 대한 대비는 좀 해 놓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계좌에 한 20% 정도는 코덱스 인버스를 편입하시거나 지금처럼 장이 뭐 일정 부분 올라올 때 본인의 종목이 순환매성으로 올라온다고 한다면은 일정 부분 좀 현금화를 해놓으시는 전략 정도가 유효해 보이겠습니다. 네, 세 번째 키워드는 어떤 것입니까? 예, 이제 중소형주 장세에서 대형주 위주로 장이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주 장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두 가지 큰 숙제였던 미국과 유럽 중에 일단 유럽 문제가 지난주 풀리면서 시장은 큰 폭의 상승으로 화답을 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미국의 FOMC 회의가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이번 회의 때 QE3에 대한 발표가 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다음 회의까지는 발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FED 재무제표를 보게 되면은 현재 미국에서 이미 돈을 풀고 있다는 정황이 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돈을 좀 찍어내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이 되는 게 FED의 이제 자산이 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QE3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좀 올라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좀 소외되었던 대형주에 다시금 매수가 쏠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소형주 위주의 포트는 지금 재정비를 좀 해야 됩니다. 대형주 중에는 하반기 실적 기대감이 있는 IT와 자동차 섹터의 종목 편입이 좀 시급한 시점이고요. 대표적으로 그동안 좀 낙폭이 과했었던 SK 하이닉스와 현대자동차 정도가 유의해 보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후장 관심 종목에 대해서 상세한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예,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첫 번째 키워드에 제가 말씀드린 게 네. 중국이 온다는 부분이었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호텔 신라를 준비했습니다. 네, 호텔 신라. 자, 호텔 신라 어떤 점이 관심 둘 만한 부분들입니까? 예, 일단 호텔 신라 하면은 실적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실적을 보게 되면요. 일단 3분기 영업이익은 한 600억 정도 추정이 되고요. 전년 동기 한 80%에 이르는 성장을 보여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또 2분기 실적도 한번 리뷰를 해보자면은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전년 동기 대비 한 200%대의 성장을 보여주었는데 지금 일단 이 실적 성장성으로 보게 되면은 200%와 80% 약간 좀 이 성장 속도가 둔화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부분에 대한 우려도 들 수가 있는데요. 비수기의 전년 동기 200% 성장보다는 성수기의 전년 동기 80% 성장이 영업이익 성장치에는 훨씬 더 영향을 미치는 바가 크기 때문에 주가의 상승은 3분기에 더욱 가파를 예정입니다. 특히나 3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466억 원에 불과해서 어닝 서프라이즈에는 3분기에도 예약을 한 상황이고요. 동사의 순이익을 보게 되면요. 2013년도와 2014년도에 25% 이상씩 성장이 지속적으로 가능할 전망입니다. 여전히 외국인 입국자 수가 고성장을 이어가면서 실적 호조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한 중국인 비자 완화로 인해서 더욱이 중국발 모멘텀을 받기 좋은 조건이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국 명절이 9월과 10월 모두 몰려있기 때문에 아마도 호텔 신라 측에서는 면세점과 호텔 양쪽 모두 다 너무 바빠서 즐거운 비명을 지르는 한 달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호텔 신라의 구체적인 투자 전략을 제시하신다면요? 예, 호텔 신라 아시다시피 그렇게 장중에 변동폭이 크지는 않습니다. 물론 상승할 때에는 큰 폭의 상승을 보여주긴 하지만 장중 변동폭이 그렇게 크지 않는 입장에서 일단 매수가는 시가를 제시하겠고요. 목표가는 이제 64,000원 제시하겠습니다. 손절가는 45,000원이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64,000원이라고 하면 이제 신고점입니다. 지금 신고점이 지난번에 한 57,100원 정도 되는데요.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전고점을 지나고 나서부터의 구간에서는 매물대가 전혀 없어서 아마도 좀 더 상승을 하기에는 쉬운 조건으로 보이지는 주가입니다. 네, 자 지금까지 호텔 신라의 구체적인 투자 전략까지 함께 제시 들어봤습니다. KB투자증권의 김재현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잠시 11시부터는 베스트 종목 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요. 무료 문자 013-3366-0110 그리고 023153-2610번으로 여러분께서 상담 신청하시면 가능합니다. 또 저희 출발 증시와이드 블로그가 탄생이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꾸준히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출발 증시와이드 여기서 마칩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